오전 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주영 운영력입니다. 자, 오늘도 보게 되면 사실 시장이 지난주 다르고 또 이번 주 다르고 하루하루 좀 다른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또 시청자분들께서 시장도 좀 궁금한 점이 있고 종목도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그런 지점 오늘 야인시대 통해서 많이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야인시대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보게 되면 사실 전반적으로는 좀 많이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운용령님도 그렇고 저랑 이제 시장 의견 드릴 때 보면 지난 한 4월 중순까지 해서 시장이 많이 삐걱댈 때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을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또 많이 올라온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시장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내일 4월 말이지 않습니까? 네. 4월 달에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컸는데 결국은 봤더니 코스피가 월봉상으로 내일 가야 최종적으로 월봉이 결정이 되겠지만 한 3% 그다음 코스닥 시장이 무려 8% 올랐어요. 네. 결국 많이 올랐다는 자체는 이제 3월 30일부터 공매도가 허용이 됐으니까 그때부터 주가 좀 떨어진 영향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4월 달에 관세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시장의 변동성이 컸는데 결국은 종가는 이정의 미를 좀 거두면서 끝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는데 하여튼 시장의 전반적 흐름 자체는 나쁘진 않는데 오늘은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지루하더라고요. 거래가 거의 안 돼요. 유동성도 좀 줄어있는 측면도 있고. 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이 5조 6천억. 코스피는 오늘 보니까 하나오션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오늘 코스닥 시장 저는 하루 종일 시장을 보는데 오후 들어서는 거의 졸립더라고요. 거의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편안하긴 하는데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보다는 근데 어떨 땐 또 이런 국면은 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전개가 좀 돼야지 흥미진진하기도 네, 그렇죠. 하고. 긴장을 하면서 보는데 오늘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지켜봤던 때는 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시장 뭐 어디에 요즘 뭐 우리 금융 전문가들 종목들 히든카드라든가 종목 추천하게 되면 종목을 잘 보시더라고요. 종목을 혹시 뭐 나름대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겠지만은 특별한 뭐 어떤 노하우가 있으세요? 사실 노하우라기보다는 주식은 또 정도가 정답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저는 많이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시장 얘기 좀 드리자라면은 제가 오늘 명인들의 묘기에서도 좀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실제로 그냥 수치상으로도 많이 올라왔고 뭐 어떤 특정 섹터가 중심이 돼서 혼자 막 독주하는 이런 형태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종목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참고하는 지표가 이제 ADR 같은 것들이 국내 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업종 쏠림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100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 5대5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시장은 과매수, 과열권까지 올라왔어요. 실제로 오늘 장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꺾여도 이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주가의 상승은 일관적으로 매일매일 상승으로만 갈 수는 없겠죠. 우리가 지금부터 염두에 둬야 되는 거는 적절한 조정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우리가 염두해야 되는 시점에 왔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제가 업종 쏠림지수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리가 흔히 주도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겁니다. 다른 종목이 뭐 1%, 2% 올라갈 때 5%, 6%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리고 걔네들이 모여있으면 섹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업종 쏠림이 완전 풀려 있어요. 전반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가 다시 쏠려가는 구조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내려가니까 내려갔다가 시장 올라오니까 반등 나왔던 애들은 좀 조용해지고 이제 우리가 독보적이야 우리가 좋아하면서 시장 수급을 좀 끌어내고 또 뭐랄까요? 좀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애들이 등장하는 시기. 이게 바로 업종 쏠림 지수와의 좀 연관도가 있는데 저는 슬슬 쏠림의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작년 초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비재 중에서 화장품이 압도적으로 쏠림이 강했고 올라갔습니다. 그전에는 전력 설비가 있었고 그전에 반도체의 쏠림이 있었죠. 지금은 사실 좋아 보이는 섹터가 슬슬 나뉘어져야 되는 선별적인 장세로 가야 되는 초입부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전반 포트 비중을 넓게 펼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하면서 좀 현금화를 하셔야 될 테고 또 예를 들어 주도 섹터로 갈 수 있는 대표 업종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홀딩해봐도 되는 영역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별화에 좀 포인트를 두고 싶고 업종이 지금은 분산되어져 있지만 쏠림이 충분히 가능할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트 운용하실 때
좀 유의해야 되는 지점을 이 정도만 좀 설명드리면은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코멘트 이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은 시장의 안정권에 진입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업종이라든가 종목별 포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은 거의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4월 달에 뭐 저점은 좀 나왔다고 보고 있는 쪽이고 우리 김구라 전문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네. 일단은 오늘 내일 지나면 우리가 보니까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대체율이 쉬는 날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쉬었다가 5월 중순에 좀 올 것 같은데 네. 5월 달 시장을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5월 달 시장 자체는 이제 시장에 4월 달에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했지만은 이제 5월 달부터는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이라든가 종목을 사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될지 우리 투자가들이 고민을 좀 해야 될 때인가 아닌가 생각이 좀 돼요. 그래서 내일 4월 마지막인데 항상 이 시간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민하지 마시고 종목 진단 많이 올려주시면 성심성의껏 열심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부터 할까요? 네, 좋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동국제강을 올려주셨네요. 동국제강을 12,500원에 20% 매수하신 분입니다. 현재 주가가 9,200원이면 12,000원대에 사셨으면 거의 1년, 최소한 1년 전에, 1년도 안 보이네요. 1년 이전에 사셔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이제요.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1년 전의 시점에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라든가 사셨으면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떨어졌을 건데 1년 전에 사셔가지고 최소한 지금도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철강주를 어떻게 봐야 될지 아마 전문가들도 그렇고 우리 토마토 전문가라든가 전문가들이 아마 철강주 최근에 1, 2년 동안 철강주를 추천한다든가 그런 분 없을 거예요. 거의 저도 철강주는 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뭐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대표적인 중국 경기 민감주 쪽이잖아요. 소재 쪽이고 화학주와 더불어서 철강판 자체는 결국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야지 중국의 경기가 살아나야지 철강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최대 조강 생산국이고 소비국이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중국의 잉여 물량 철강이 동남아라든가 우리 시장 쪽으로 넘어오면서 가격 하락을 이끕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쉽지는 않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거의 몇 년 동안 중국의 철강 구조조정이 진행이 좀 되면서 어느 정도 수급 자체는 좀 많이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부진해요.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아마 동국제강이 2년, 3년 전인가요? 기업 분할했지 않습니까? 철근회사, 그 다음에 동국 CNS인가요? 후판, 그 다음 냉연강판 분산인데 아마 동국제강은 철근 회사입니다. 철근 주 제품 분산된 회사 중에서. 그래서 동국제 철근이 뭡니까? 국내 건설 경기예요. 건설 경기가 좋아져야지. 그럼 동국제강 철근 회사 중에서 철근 회사도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조선에 들어가는 후판이 있고 동국제강처럼 국내 내수와 관련된 건설 업황이 좋아져야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다음에 뭐 세아베스트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강판 회사니까 자동차 관련된 수요라든가. 근데 알다시피 뭐 지금 건설방 자체가 최근에 2년 동안 계속 안 좋잖아요, 이제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실적 자체가 좋게 나올 수도 없는 거죠. 모멘텀도 꺾여 있는 상태고. 그렇지만 철근 회사 같은 경우는 뭐 가치주 성격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진 않아요. 뭐 굳이 뭐 무리하게 교체매매 많으면 선절매 할 필요는 없어요. 선매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국제강이 현재 지금 주당 BPS가 34,000원이거든요. 현재 주가 9,000원이니까 PBR로 따지면 얼마예요? 0.2입니다. 이 종목이 엊그제 아마 실적 발표를 했어요. 1분기 때 영업이익이 43억. 43억인데 왜 얼마만 갖고 안 좋냐면요. 동국제강은 앞서 철근이니까 건설업황 자체가 계절적인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컨센이 없으면 작년 1분기 때와 비교를 해보면 예사 실적이 과연 1분기 때 컨센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좋게 나왔는지 나쁘게 나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분기 때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7,255억 원에 영업이익이 43억 나왔잖아요. 그러면 작년 2024년 4년 1분기 때 얼마 나왔냐? 매출액이 9,273억 원에 영업이익 525억 나왔어요. 지금 뭐요? 거의 10분의 1 토막 난 거잖아요. 작년 대비해서. 주가가 갈 수가 없죠. 예. 실적 자체가 업황도 안 좋고 실적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10분의 1 토막 났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안 떨어진 이유 자체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조금 올라왔잖아요. 가치주이기 때문에.
가치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가치주의 성격은 뭐예요? 주가가 악재가 노출될 때. 이때가 뭐겠습니까? 이게 주가 급락할 때. 이때 4월 9일 날이죠. 알다시피 우리나라 주가 그때 폭락 나올 때. 이때 사셔야 되는 거죠. 이때 폭락 나올 때. 이런 종목은 주가 급락 나올 때 절대 손절하면 안 되고 오히려 주가 급락 나올 때는 매수해야 됩니다. 대신 주가 빠르게 못 가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이 이제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건 언제냐?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상법 개정 얘기를 하면서 증권협회 간담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PBR 0.1배, 2배짜리 회사가 너무 많다. 이런 주식들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런 회사들은 청산해가지고 상장 폐지시켜야 된다. 하는 의미로 얘기했잖아요. 폐지시킨다는 자체는 워낙 주가가 싸니까 PBR이 동국시장은 0.2배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회사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주당 BPS는 이 회사 청산하게 되면 주당 순자산이 34,000원이니까 주주들한테 그냥 사보지 말고 팔아가지고 주주들한테 현재 9,000원인데 34,000원 나눠줘라. 그런 의미입니다. 뭐 청산은 하지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이론적으로 따지면. 결국 뭐예요? 이런 회사들은 주주 가치를 좀 높여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리라는 거예요. 의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뭐예요? 상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정책이 이런 바뀌면 이들 종목들 PBR이 낮은 종목들이 실적은 안 좋다 한다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코스피 종목의 20, 30%가 되죠. 예. 그걸밖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현재로 봐서는. 자, 그래서 현재는 주가는 싸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는데 주가는 안 떨어지는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 밸류로 따지면 저도 개인적으로 좀 15,000원 이상은 최소한 가야 된다고 봐요. PBR 4배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현재 업황이라든가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 하더라면 여기 넘어가기 어렵죠. 10,000원이죠. 그렇죠? 10,000원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격대가 지금 작년도 10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이 10,000원이고 최근에도 계속 지금 10,000원대 벌리고 있고 이게 지금 파란띠가 매물층이거든요. 10,000원도 힘들고 9,600원, 9,800원 정도. 현재 지금 9,200원이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종목 손실날 종목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장기 투자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나는 답답하니까 이 종목 팔아가지고 좀 빨리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나타난다 하다면 그 종목 쪽으로 교체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죠. 그럴 능력이 안 되시면 그냥 가져가시면 2년, 아마 최소한 1년 이상 가지고 있었을 것 같은데 12,000원 정도까지는 하반기 정도 가면 잘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9월달, 10월달 종합주가지수 기준해가지고 2,900 내지는 3,000포인트 올라간 시점에서는 12,000원 정도까지는 아무리 실적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주당 BPS가 오는 싼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뭐 보유 의견이니까 교체 매매를 염두에 둔다 한다면 9,600원, 7,800원 정도 팔아서 교체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 정도까지 해서 12,000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문의네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279,000원에 5% 비중 확대 및 추매 시점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네요. 질문이 3개네요, 그죠? 비중 확대 시점, 그러니까 추매 시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보면 저는 제가 항상 이 로봇주들 이야기 드리지만 재료부터서 완전히 로봇 하면서 올라가는 시점들. 그러니까 테마 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들어올 때는 트레이딩이 정말 유용한 섹터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지금 신청자분께서 주신 타점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괜찮다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사고 팔고에 능수능란한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런 자리에서 끌고 가는 게 저는 베스트 값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략 먼저 결과론적으로 이야기 드릴게요. 이거 25만 원 오면은 비중 좀 추가하세요. 언제 팔면 되냐면 만약에 지금 최근 저점이 한 23만 원 초반부 되잖아요. 여기 깨고 내려가면 그냥 팔면 됩니다. 되게 심플한 자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손익비가 잘 나오는 자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어디까지 치느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35만 원까지 기대값을 유지해 볼 만하다. 이런 게 이제 한 스윙 정도의 타점이 되는 건데 그러기에 굉장히 적합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멘텀 받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먼저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로봇들 움직이는 거 보세요. 재료 발현을 보통 누가 하나요? 어떤 종목이 먼저 재료를 만들어주고 모멘텀을 만들어주던가요? 대부분의 경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대장주를 포착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지만 트레이딩 굉장히 합당한데 웬만한 로봇주들은 끌고 가기엔 다 부적절해요.
왜냐하면 제가 로봇 산업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이 로봇 산업은 당분간 2, 3년 내까지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닙니다. 돈을 계속 투자해야 되는 산업이에요. 쓰고 또 쓰고 또 써도 돈 언제 벌지 아직은 확정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산업에서 이제 로봇들이 쓰일 거니까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하는 기대감은 계속 유지가 되지만 아직 이 비즈니스 모델이 구체화되어져 있지 않죠. 유출을 할 뿐이지. 그럼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면 100가지 기업이 있어요. 누가 살아남을까를 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로봇주들 중에 어차피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 없어요. 지금 투자 산업이기 때문에. 그럼 그랬을 때 가장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건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이게 시세가 나왔으니 망정이지 제가 이전에 작년에 상담 드릴 때도 똑같은 얘기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0만 원 할 때 예를 들어 로봇 관련주들 다른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한테 상담 주시면 로봇에 대한 미래를 꿈꾸시고 로봇에 대한 미래 모멘텀을 미래에 대한 밸류를 땡겨서 가져오고 싶으시다 하면은 정리하셔라.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셔라 얘기 드렸습니다. 저는 그 관점 지금도 똑같아요. 이 자리에서 이미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40만 원 갔으니까 끝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레벨대에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단기적으로도 자리상 손익비가 또렷한 자리이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는 100% 돈 버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아, 내가 이 정도 내줄 생각하지만 앞으로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위로 가면은 훨씬 더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겠구나가 되는 거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지금 대선 시즌입니다. 여러분들 대선에서 지금 최근에 한 일주일 보면 정책 키워드 안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경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경선이 끝나고 이제 후보가 한 명이 나오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 한 명이 결정이 됐죠. 그러면 무슨 싸움이 벌어지냐? 실제 토론장에서까지 정책 싸움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 경제에 대한 정책 싸움이 나왔을 때 결국 앞으로 먹고 사는 산업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타겟했을 때 또렷한 산업들은 몇 개 없어요. 대표적인 게 AI가 있겠죠. 이제 그 다음 순서대로 나올 것들 저는 몇 개 없다고 판단합니다. 대표적인 게 로봇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정책 테마주냐 이렇게 얘기하면 전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정치인들이 말하는 코멘트의 시장 수급은 많이 변동적으로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지금 쉬고 있는 로봇주들 같은 경우는 수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측면도 기대해 볼 법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사셨고 쉬어가는 구간에 좀 비중을 모아간다라는 관점에 좋은 질문을 주셨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질문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과 먼저 말씀드렸죠. 지금 있는 비중 두시고 비중 추가는 언제? 빠졌을 때 25만 원 정도를 기다려보세요. 아니 전문가님 이거 안 내려가고 그냥 올라가면 어떡해요? 있는 것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종목 할 건 많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23만 원까지만 우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위로 가면 어디까지 열린다? 35만 원 레벨까지는 상당히 쉽게 열릴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자, LG노텍입니다. 20만 원에 20% 보유하고 계신 분인데요. 손절을 좀 고민하고 계시는 내용과 함께 올리셨네요. LG노텍은 손절할 주식은 아니죠. 오히려 주가 떨어지면 사야 되는 주식이고, 최근에 이제 12만 원까지 좀 떨어졌다가 14만 1,000원이니까 거의 한 15% 정도 반등 이후에 쉬고 있어요. 아마 답답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대부분 코스피의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이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그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지난주 신의 한수 때, 코스피 지수 대형주가 반등 나오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선물 누적 매도가 4조 5천억인데 거의 그 물량을 한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 그걸 끝나야 된다. 왜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4월 9일 날 종합주가에서 저점 나왔잖아요. 그때 외국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 선물 누적 매도가 약 4조 5천억까지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를 했겠습니까? 3월 30일 날부터 계속 공매도를 때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트럼프 관세가 극도로 불안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못 갈 거라 생각해서 선물과 그 다음에 공매도를 계속 때릴 거니까 팔아놨어요. 근데 시장이 의외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완화가 좀 되고 또 주가도 안 떨어지고 빨리 반등 나오다 보니까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선물을 매도를 많이 축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볼까요? 그러니까 대형주 갖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지수가 외국인 투자가들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 코스피 쪽에서 6,960억을 샀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중요하더라고요. 선물이 5,567억을 샀습니다. 그러면 앞서 선물 누적 매도가 얼마만큼 줄었느냐? 4조 5천억에서
아마 지금 2조 원대까지 줄었을 겁니다. 그렇죠? 2조 2천억입니다. 보시면 여기 나와 있죠. 4월 9일 날 4조 5천억인데 2조 2천억입니다. 이 2조 원대의 선물이 다 어느 정도 좀 한매수가 들어오면 왜 외국 투자가들이 공매도를 치려고 선물을 팔아놨는데 자기들 이제 현물을 사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더 이상 칠 거 없고 현물을 사기 위해서는 뭐예요? 자기들이 선물 팔아놓은 것 자체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이걸 해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때까지는 현물을 누릅니다.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대형주 주가 못 가게 티 안 나게 주가 삽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제 매도 공매도라든가 안 나와요. 지금 사요. LG노텍도 대형주 성격이니까 그래야 가는 거죠. 수급적으로 LG노텍은 여기 2만주 팔았네요. 그래서 그게 해소되는 시점이 언제냐 결국 그러면 오늘 또 6천억 샀으니까 다음 주 정도 이제 영업일수로 따지면 3, 4일 정도 내일 하루 그다음에 다음 주 개최일을 쉬고 나서 아마 목요일 금요일 정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5월 중순부터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종합주가 지수가 그때는 2,600포인트를 훌쩍 넘어가는 장이 나올 수가 있다고 봐요. 그때까지는 대형주가 탄력적으로 주가가 좀 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그 시점을 좀 보셔야 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지금 누르고 있어요. 지금 LG노텍 반등. LG노텍 뭐 최근에 이제 애플 모멘텀이니까 애플이 중국 쪽의 관세 때문에 뭐 타격을 좀 받으면서 근데 애플은 주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볼까요? 애플 주가 보시면 애플은 170달러에서 지금 210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렇죠? 애플의 영향을 받고 있는 LG노텍 같은 경우. 근데 LG노텍이 이 정도 되면 LG노텍도 지금 15, 16만 원까지 올라와 있어야 되거든요. 애플 때문에 떨어지는 거니까. 애플 밸류체인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소가 되면 주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더 주가가 쌉니다. LG노텍이 현재 대형주 중에 PER 단위로 지금 6배밖에 안 되잖아요. 삼성전기가 오늘 실적 발표했거든요. 영업이 2천억 정도. 삼성전기는 이제 12배예요. 삼성전기가 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LG노텍이 주가가 올라와야 돼요. LG노텍이 현재 20% 올라와야지 삼성전기가 5%, 10% 올라가는 겁니다. 밸류로 따지면.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 같은 스마트폰 광학 렌즈 사업이고 삼성이라든가 LG그룹 쪽에 IT 부품 쪽이니까 그래서 LG노텍 주가가 정말 쌉니다. 실적은 지난주에 좀 무난하게 좀 발표가 좀 됐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거는 손질할 게 아니라 20만 원에 사셨으니까 물타기 하셔야죠. 비중이 20%네요. 뭐 5%, 10% 정도 더 사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 가격이 적정 매수 가격이에요. 매도 가격. 여기까지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16만 5천 원, 16만 5천 원, 16만 8천 원. 그러면 약간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20만 원대니까 10% 정도 사시게 되게 되면 매수 단가가 아마 17만 5천 원 그 정도까지 떨어지겠네요. 여기서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16만 5천 원, 8천 원까지 매도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가져가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문이고요. PSK홀딩스 38,500원에 1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네요. PSK홀딩스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장비 중에서 리플로우 그리고 디스컴 장비죠. 그러니까 HBM 향 후공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로 키워드 떠오르는 게 그럼 지금 SK 하이닉스부터 해서 엔비디아 밸류체인의 주가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 사실 조금 삐걱거리고 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일시적이라고 좀 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관세에 대해서 지금 상호 관세는 유예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 아래 지금 유예를 했는데 결국 품목별 관세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화두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 또한 반도체를 포함해서 5월 중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미국장도 보면 전반 반등 같이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만 좀 쉬고 있어요. 못 따라갑니다. 시장 상승을. 왜 그런 결과가 나오냐면 들어갈 수급들은 존재하는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근데 저는 결과치 자체가 엔비디아한테 불리하게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에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그다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구도는 중국과의 이제 마찰이 아무래도 좀 또렷해지고 있는 것처럼 구도가 잡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좀 불안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SK 하이닉스 양 HBM 종목들은 PSK홀딩스랑 다 똑같이 움직여요. 다 밑에서 쉬고 있는 중이죠. 주가를 차트 보고 주가 레벨만 봐도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의 움직임이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구간이 보통 제일 싼 구간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 드리냐면 특히 PSK홀딩스 같은 경우는 돈 되게 잘 벌고 있죠. 매출 계속 잘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 영역입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퍼 기준으로 밸류를 보면은 한 20배 정도 나와요. 보편적으로.
이제 작년에 한미 반도체가 고점 찍을 때 특별하게 50배 정도 나왔고 전반적인 장비주들은 한 20배 나옵니다. PSK홀딩스 7배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라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이럴 때 잘 모아두면은 얘가 이제 본래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때는 좋은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 불안할 종목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좋은 레벨에서 잘 사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현금 비중이 좀 여유가 되면 더 사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 빠져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사셔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반도체는 올해 초를 기준으로 해서 레거시부터 해서 실제로 실적 잘 나오는 소부장 기업들은 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수출 데이터 얘기 드리잖아요. 돌렸는데 내려갈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근데 불구하고 반도체 종목들이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외 요인들에 의해서 제한적인 주가 움직임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보통 기회가 되는 경우가 다반사죠. 저는 그래서 그다지 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더 살 생각하시는 게 지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지금 구간 정도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연휴 끝나는 시점 정도 되면은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희석이 된다라든지 또는 해소가 된다라는지에 대한 관점이 잡히면 저는 반도체 종목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괜찮지 않을 거예요. PSK홀딩스처럼 돈 잘 벌고 있고 모멘텀 유지되고 있는데 대외 변수로 인해서 주가가 눌려있는 애들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 잘 보셨고요. 그리고 저는 위로 열리게 되면은 지금 이전 고점 라인이 한 6만 원 되는데 뭐 여기까지는 좀 욕심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이 5만 원에서 5만 5천 원 구간 사이 구간 들어가게 되면은 수익 실현하는 정도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정도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릴게요. 예, 전화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십니까? 우진이요. 예, 우진이요. 네. 비중하고 매수 단가는요? 비중은 10%고요. 12,200원이에요. 12,200원에. 지금,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네. 한 몇 년 됐나요? 거의 뭐, 네. 한 2, 네, 3년? 그런 것 같아요. 2, 3년이 아니라? 오래된 그렇죠. 것 같아요. 네. 한, 보니까, 차트 보니까, 2022년도에 사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된 것 네, 같아요. 그런 것 같네요. 2022년도에 보니까 차트가 14,000원까지 나왔고, 그 이후로는 주가가 12,000원 이상 간 적이 없으니까.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그냥 좀 장기로 가져가도 되는 기업인가요? 아마 있어라. 2022년도에 주가가 갈 때 이때는 보니까 네. 5월 달에 주가 고점 찍었네요. 이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2022년도 네. 5월 10일 날. 예사가 원전 관련 종목이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의 그 친원 원전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테마로 부각돼가지고 주가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원전 관련 종목들은 투산 에너빌리티라든가 종목들, 일부 종목들 고점이 나왔는데 이 종목은 못 가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왜 그러냐? 원전 관련 종목도 그 이후로도 고점이 충분히 좀 나왔는데 이 종목이 원전 관련 쪽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매출 구성이 보게 되면 원전 쪽과 관련된 매출 비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사가 이제 원전 쪽으로 분류가 된 이유 자체가 원도의 어떤 특히 이제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온도 자체가 좀 중요하니까 원자로 내에 온도와 관련된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30%고요. 온도 조절과 관련된. 그다음 그 온도 자체가 이제 뭐 원전도 들어가지만은 반도체라든가 일반 산업용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부 제한적으로 한 30% 정도 매출이니까 완전한 원전 관련 종목이 아니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올해 가져가도 되느냐? 가도 되는 주식이에요. 예사가 펀더멘탈 측면이 뭔다 한다면 부채도 없는 회사고 적자도 나지 않는 회사고 부채비율이 20%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꾸준하게 또 적자가 없이 최근에 3년 동안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도 아마 120억에서 150억 정도 나는 회사니까 손해는 안 본 주식이에요. 근데 성장성이 없어요. 특히 회사가 이제 원전 관련해가지고 앞서겠다시 원전 자체가 이제 수주를 받게 되면 매출이 좀 증가되면서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주가가 좀 갈 건데 앞서 이 회사가 원전과 관련된 매출 비중 자체가 많지 않다는 측면이고 다른 산업용과 관련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가 매출 단위를 본다 한다면 2021년도에 1,100억 올라선 이후로 지금 거의 매출액이 1,200억, 1,300억 작년도는 약간 1,400억이거든요.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되지 않아서 성장성이 없어요. 원래 이제 중소형 종목들은 이제 성장성이 있어야 주가 가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안정성은 있는데 성장성이 없고 또 현재 주가가 여기서 주당 EPS가 현재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한 700원 정도 되면 되는 거니까 PR로 따지면 11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11배 되는 수준이면 현재 시장 여건을 감안하면 또 그렇게 아주 매력적이 싸다고 볼 수가 없어요. 또 그렇다고 현재 가격대가 또 비싸다고 볼 수도 없어요. 이게 적정한 가격이라고 저는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로 봐서는 리스크도 없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없다. 즉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니까 길게 갖고 있으면 또 이런 중소규모 같은 경우는 또 세력들이 주가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현재로 봐서 우리 시청자님 힘이 매수한 12,000원대는 정말 힘들어 보이고요. 힘들어 보이고 현재 차트가 좀 올라오고 있는 쪽인데 이제 기술적으로는 현재 가격대가 저항권이에요. 8,200-300원대 정도가 매물층이 많이 집중적으로 포진이 좀 돼 있어가지고 잘하면 우리 시청자 4년 정도 기다리셨으니까 지금 10%네요. 비중 10%인데 지금은 물타기해서도 안 되고요. 만약 한다 그러면 만약에 7,200원 정도 아래권에 내려온다 한다면 10% 정도 비중이 많지 않고 앞서 재무능력 자체가 튼튼하게 있으니까 물타기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가격대는 일단 보유를 하시고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9,000원대 정도에서 10,000원대 정도가 적정한 가격. 그 가격이 이제 PER로 따지면 13배, 14배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가 적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이제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나는 좀 4년 동안 기다렸으니까 좀 더 손실을 좀 줄여서 9,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가져가고 싶다. 그렇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조금 지금은 차트가 애매한 시점이고 매물층에 집중적으로 포진돼 있으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만약에 7,200원대 정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면 10% 정도 매수를 하게 되면 매수 단가가 거의 아마 9,500원까지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제가 9,500원도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에서는 손실도 안 내고 나올 수는 있다. 대신 기간이 많이 좀 소요될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한 7,200원 정도. 네, 그 정도 내려오면, 그 정도 내려오면, 그 정도는 예사가 내려올 주식 아니에요. 작년도에 5,600원대 저점이고, 최근에도 급락이 나올 때 5,600원까지 내려왔는데, 현재로 봐서는 7,000원대 정도는 20동 평선에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가 지지가 됩니다. 앞서 이제 그거 자체는 기업 내용 자체가 탄탄하고 적자가 내지 않는 회사니까, 7,200원대 정도에서 근데 다른 분들은 방송 들으신 분들은 이거 매매할 거 없다고 봐요. 이분이 오랫동안 너무 4년 동안 가지고 계시고 꼭 손에 안 보고 나올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니까 7,200원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현재 가격대 이 가격대가 9,500원 정도 라인이거든요. 이 정도 라인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7,200원에 한 10% 정도. 그럼 단가가 9,500원 정도 떨어지잖아. 그렇죠? 대충 계산해보면. 그 정도 가면 손실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이스크림 미디어 17,100원에 25% 정책 교육주라고 해서 샀는데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셨어요. 이 정책주 트레이딩은 저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거를 권장드려요. 저는 합니다. 근데 왜 저는 하는데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냐면 어려워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이제 등락이 크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서 타점 애매하게 잡히면 꼭대기에 물리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는 별로 권하지 않는데, 근데 게다가 제가 이거 좀 틀을 말씀드리면 정책주들은 유동성이 다예요. 그러니까 이 정책으로 얘가 실제로 정책 단위로 들어가서 얼마나 이익을 볼지, 그리고 기업의 재무가 얼마나 좋아질지 이런 걸로 분석이 안 됩니다. 오로지 시장이 얘한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수급이 얼만큼 들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얘가 상승을 얼만큼 해주는지, 지지는 어디서 되는지 거의 기술 분석이 다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지점으로 들어오신 겁니다. 사실 제가 권장드리는 영역은 아닌데 얘는 좀 기다려볼 만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실제로 순서상은 지금 다른 정책주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거래대금 지금 많이 잡혀야 한 200억 잡히잖아요. 실제 지금 정책주들 보면은 막 1,000억씩 잡히는 애들 태반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한 종목이기 때문에 퍼포먼스 기대값이 높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점은 얘가 재무가 되게 좋아요. 실적 되게 좋고, 특히나 초등학교에서 쓰는 아이스크림 S라는 교육 플랫폼이 있죠. 그러니까 AI 교과서, 디지털 교과서 이야기하는 게 아이스크림 미디어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추하는 거는 이제 앞으로 정책 단위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건데, 그래서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충분히 수혜 가능성을 좀 염두한 테마가 좀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좀 기다려볼 만하다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이런 종목을 중장기 투자해도 되나요? 그런 거는 안 좋아요.
네, 중장기 투자는 이런 테마주들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총도 굉장히 작은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또 크고, 게다가 신규주여가지고 더 변동성이 크겠죠. 제3의 변수도 많고. 그래서 끌고 갈 생각은 하지 마시고 거래를 할 건데, 제가 드리는 가격을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게 지금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잖아요. 이거 14,000원 구간까지 내려가면은 팔 생각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고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또 다른 정책주를 하는, 다른 종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할 생각을 하시는 게 14,000원 구간이고, 얘 위로 가면은 저는 이전이 한 2만 원 정도 구간까지 열어줬거든요. 여기 이 19,000원대 중반 정도 되는 가격까지는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가능성의 영역인데, 지금 아래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위로 갈 가능성이 높은가요? 에서는 저는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시장이 지금 우리 시작할 때 오프닝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아닙니다. 근데 이 적은 유동성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는가를 봤을 때 중소형 테마주들, 그리고 정치나 정책 테마주들이 많고, 또 하나 오늘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경선이 끝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인물주에서 수급 이탈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집중될 중소형 테마는 어딘가를 봤을 때는 당연히 정책주들이 눈에 띄어지겠죠. 그리고 집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니까, 이런 시나리오 속에 있었을 때는, 그리고 그동안의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국내 증시에서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에는 가능은 하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이렇게 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종목은 밑으로 내려가면 진짜로 손절을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면 오래 고생할 수도 있는 종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것 자체가 일단 난이도가 높은 형태로 진입을 하셨고, 또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염두해야 되는 가격은 그대로 체크해 두셨다가 진행을 제가 설명드리는 대로 하시는 거를 좀 권장드린다라고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네, 자, LS 일렉트릭을 7%를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거의 매수 단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만 4천 원대. 거의 뭐 매수 단가인데, 매수 단가까지 와서, 이제 수익을 얼마 정도 보고 팔아야 될지, 그 내용과 함께 올리셨는데, 네, 오늘 그 전력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전력주들이 많이 올란 이유 자체가 최근에 이제, 이게 전력기기 종목들도 미국에 직접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다 보니까 관세에, 대미 관세에 또 직격적이에요. 왜냐하면 대미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이 거의 북미 쪽에 수출 비중이 거의 제가 7, 80%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세의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가 LX 일렉트릭 같은 경우 2월 중하순에 30만 원대에서, 그렇죠? 거의 16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저점에서 약 30% 정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있고, 특히 LS 일렉트릭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30만 3천 원에서 30만 원대에서 다른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HD 현대 일렉트릭은 보시면, 그렇죠? 45만 원대에서 30만 원이니까 30, 40%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오늘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이제 낙폭과대 부분도 있지만은, 효성중공업을 볼까요? 효성중공업이 어젠가 실적 발표를 했어요. 제가 실적 체크했더니 효성중공업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차트가 보시면 효성중공업 거의 신고가 근처잖아요. 54만 9천 원이 신고가인데, 오늘 주가가 7% 올라가지고 52만 원 정도. 이 종목이 실적이 좋게 나오니까, 다른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 아직 LX 일렉트릭이라든가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가 종목들은 실적 발표를 안 했어요. 결국은 이들 종목들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데, 그런 또 기대감도 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실적은, 전력기기 종목들은 올해와 내년도까지 성장을 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던 것 자체도 이제, 최근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일부 쪽에 또 투자를 좀 줄인다, 그런 얘기가 들었지 않습니까? 또 최근 들어서도 아마존이라든가 그런 얘기가 들렸거든요. 근데 최근에 아마존이라든가 다른 쪽은 전혀 줄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투자는 정상적으로 전개가 좀 될 거다.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주가 빠르게 반등이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또 최근에 이제 어제 중국의 화웨이가 고성능 칩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약간 어제 충격을 좀 받았죠. 근데 미국 쪽과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한 투자 자체는 정상적으로 전개가 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전력 수요와 관련된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도 정상적으로 아마 업황 자체는 좋아질 겁니다. 다만 작년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제 실적 성장은 떨어져요. 그렇지만 현재 전반적으로 부진한 국면 쪽에서 실적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좋아지는 쪽 자체는, 뚜렷한 것 자체는 현재로 봐서는 조선, 방산, 전력기기거든요. 그 다음에 일부 이제 화장품 종목들은 이제 엇갈리는 그런 지표들이 이제 나온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우리 청량이 갖고 있는 LS 일렉트릭 비중 7% 약간 이제 수익 구간에 아직 손실 구간이 한 1,000원 정도가 손실인데,
이거는 좀 더 갈 거예요. 이게 이 종목이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 이유 자체가 30만 앞서 이 종목이 다른 전력기기 관련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떨어졌잖아요. 대장주 3인방으로 본다면 앞서 효성중공업 거의 신고가고.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이 회사의 손자 회사인 KOC 전기라는 회사가 있어요. 지난주 제가 LS를 추천해드렸죠. 이 시간에. 그러면서 LS가 상법 개정의 가장 수혜주다. 수혜주라 그러면서 제가 LS를 언급해드렸는데 오늘 LS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LS 일렉트릭 자회사 KOC 전기도 상장을 추진하는데 이 회사뿐만 아니라 서너 개 회사를 비상장 회사를 추진할 건데 LS 일렉트릭이 만약 KOC 전기 자체가 그 회사도 전력기기 회사인데 알짜 회사거든요. 그 회사를 상장해보게 되면 또 중복 상장 이슈 때문에 LS 일렉트릭이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법이 좀 개정이 좀 되면서 개정이 좀 되면서 LS가 이것 때문에 LS 그 CEO가 상법 개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상법 개정이 되면서 만약 비상장 자회사에 대한 어떤 상장 부분 자체가 좀 어려워진다 한다면 이 종목은 빠르게 주가가 회복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이 떨어짐 자체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상법 개정이 진행이 좀 되면 이 종목도 좀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빠르게 전력기기 종목들에 비해서 올라올 수가 있다. 자, 그걸 떠나서 그러면 회사 주가 적정한 가격은 어떻게 좀 버셔야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은 작년도 같은 게 HD 현대일렉트릭이 대장주 성격으로서 PER 25배까지 가는데 올해는 이제 20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올해가 지금 보시면 그렇죠. 올해로 따지면 올해 주당 EPS가 11,000원이고 내년도 이제 하반기로 가면 내년도로 이어지는 된 거고 전력기기 갈 종목도 내년도까지 좋아지니까 내년도까지 본다 한다면 이 종목 적정 주가가 PER 20배 정도 적용하게 되면 26만 원, 27만 원 나와요. 예. 그 정도 보시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 약간 대장주 성격이니까 25배 정도 좀 보시면 되겠죠. 올해는 25배, 내년도 20배 정도. 근데 이 종목은 좀 더 할인을 좀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적정 주가의 종목은 길게 본다 한다면 26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갑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졌고. 그래서 이건 지금 약간 이제 내일 올라가면 약간 수익 구간이고 그래서 좀 파시려는 것 같은데 비중도 7%밖에 안 되는 거니까 약간 조정이 나오면 이건 파는 게 아니라 더 사셔야 돼요. 7%밖에 안 돼서 주가 떨어질 때 더 사셔야 되는 건데 아마 못 사신 것 같은데 실적을 믿고 사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면 한번 22만 원대에서 한번 걸릴 거예요. 그 정도 팔아가지고 다시 내려오면 20만 원 아래권에 아니라 19만 5천 원에 내려온다 한다면 다시 10% 정도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주가가 가면 23, 4만 원 가겠죠. 그 다음에 최종적 주가가 오르면 26만 원까지 갈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린다 한다면 26만 원 정도까지는 적정 주가가 나오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매도를 원하신다 한다면 이분 지금 주식을 팔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신 분은 21만 8천 원, 22만 원 정도가 적당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다음에 LS 에코에너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매수가가 45,600원에 15% 홀딩해야 될지 또는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자, 해당 내용 좀 얘기를 드리자면 LS 에코에너지는 사실 지금 LS에서 진행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전선 쪽에서는 해적 광 케이블이라든지 또 전력 설비 쪽으로 보면은 변압기를 포함한 기자재를 한다라든지 하는 메인 사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메인스트림은 글로벌 이슈와 글로벌 노이즈와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세게 작용하곤 합니다. LS 에코에너지는요, LS 전선 아시아의 이제 사명을 바꾼 건데 얘네는 그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베트남에 있는 자회사들이랑 같이 동남아에 있는 전력설비 기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벌 인프라에 추가되는 거에 제한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소폭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재무적인 환경을 본다라면 다른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에 비해서 굉장히 고평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주가 퍼포먼스가 많이 나왔고 엄청 비싼 가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점 중에서도 제일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신 거예요. 제가 항상 이럴 때 말씀드리는 거 있죠. 첫 단추 이론. 그리고 와이셔츠 입을 건데 첫 단추를 잘못 꿰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단추부터 막 맞추려고 들면 맞아지나요? 안 맞죠?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추가 매수를 해도 평단이 막 4만 원 위 막 이렇게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려워지죠. 이럴 때는 그러면 전문가님 이런 신고가 영역에서 트라이 하면 안 되나요? 트라이 해도 됩니다. 근데 그렇게 트라이 하실 거면 내가 이 가격까지 빠지면 팔겠다가 깔려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상담 드릴 때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더 빠지면 팔아야 됩니다. 주식은 무조건 돈 버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산했을 때 확률이 높은 거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구조로 가면 되게 어려워진 겁니다. 우선 이걸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되고 다음에 같은 실수가 나오지 않게 만드셔야 되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뭐냐면 오늘 전력설비 기업들도 굉장히 좋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 좋은 기업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좋았던 거. 제가 같이 이야기 드려볼게요. 효성중공업. 얘네 왜 좋을까요? 제가 수출 데이터 얘기하면서 이제 김근우의 근본투자라고 제 유튜브에 전력설비 자주 다루는데 보면은 딱 2개 종목이 베스트 픽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주가는 빠지는데 데이터가 좋은 애들이에요. 실제로 효성중공업은 이미 신고가 영역까지 다 회복했죠. HD 일렉트릭도 잘 올라오고 있고. 이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데이터 중에 제일 좋은 게 LS 일렉트릭입니다. 요 정도까지요. 그리고 그 다음 순서부터는 이 전력 설비가 대장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애들이 있죠. 수급으로 따라가는 애들. 이런 구조로 붙어 있는 게 지금 신청 주신 LS 에코에너지 같은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좋은 애들 갈 때 가만히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기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좀 섬뜩하잖아요. 어떻게 이제 보셔야겠어요. 이거 어떻게 손실 줄이고 나오지로 가야 돼요. 전략 자체를. 그래야 얘로 좀 방지하고 그러니까 손실 좀 줄이고 다른 애로 수익 봐서 또이또이라도 만들던지 또는 다른 애들로 좋은 수익을 많이 봐서 그래도 얘는 실수였으니까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가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는 먼저 할 거였으면 얘 말고 차라리 대장주 보시는 게 낫다라는 거고 대장주 못 잡았으면은 얘네들은 완전히 주가가 싼 레벨에서 큰 조정이 나오는 단계에서 아예 추가 매수를 해야겠죠. 이런 데서. 물론 차평단이 높아서 평단이 많이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작업이 되는 건데 제 결론 이야기 드리자라면은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특히나 지금 최근 노이즈가 이제 스페인에서도 전력 쇼티지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막 큰 지역 자체가 막 방전이 돼가지고 불이 안 켜지고 이런 사태까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유럽뿐 아니고 미국에서 지금 대표적인 주들에서도 발전 단계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특히 전력 쇼티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전력 조달하려고 사업 구상을 하고 있어요. 원래 우리나라 같으면은 전력을 기업들이 안 하죠. 국가가 하고 기업들은 공급받는 형태인데 지금 빅테크들은 그 정도로 전력에 대한 쇼티지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그러면 뭐가 발생하냐면 테마 색깔 진한 장세가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언제 그런 지점이 가능하냐. 효성중공업이 지금 대장인데 얘가 이거 신고가 뚫을 때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가는 게 뭐냐면 전선주들. 가온전선이나 뭐 대한전선 같은 기업 필두로 해서 뭐 대원전선이나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제일일렉트릭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테마 색깔 받으면서 그 지점을 공략해서 저는 탈출하는 게 좋아 보이고 맥시멈 이렇게 해서 테마 색깔 받고 급등 나왔을 때 이거 4만 원이면 팔아야 돼요. 자,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건 이유는 뭐냐면 4만 원까지 쭉 홀딩이다? 아니요.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정리하는 형태로 보는 겁니다. 이거 함부로 추가 매수하면은 좀 이상해져요. 이미 바닥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LS 에코에너지라는 기업의 이 차트의 에너지는 이미 좀 소진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불러일으키는 거를 기대하고 지금 좀 버티는 거지 여기서 더 사야지로 가면은 되게 손실이 더 커지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죠. 이 밑으로 가면 그냥 팔아야 됩니다. 신저가 레벨 깨고 내려가면 여기서 다 던져요. 들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먼저 던지는 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좀 차갑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지금 난이도 높은 작업을 하셔야 되는 형태고 이 두 가지 가격대 잘 유의하시는 게 좋겠다. 타이밍은 이 효성중공업이 신고가 뚫어줄 때 테마 색깔 진하게 발생할 때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이 정도 의견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대한제당을 가지고 계신 분이네요. 3,650원에 10% 매수하신 분인데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물어보셨는데 이거 차트 보시면 뭐 주가 지금 최근에 엄청나게 거래가 좀 폭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요. 오늘 또 거래량이 무려 840만 주가 됐네요. 뭐 지금 뭐 이 종목이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것 자체가 대선 테마 종목으로 움직이는 주식이잖아요. 보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인 것 같아요. 한덕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마 내일 사표를 쓰고 대선 공식 출마하지 않겠는가 그런 또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인맥 테마라는 거죠. 인맥 테마. 인맥 테마는 제로센 게임이에요. 누구 하나는 돈을 벌 수가 있겠지만은 거의 50%는 돈 벌고 50%는 손실이에요. 고점에 선 사람들은
엄청나게 누가 주가 떨어지면 손실 나죠. 손실 납니다. 그래서 인맥 테마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고수들만 매매해야 되는 거고 딱 손절 원칙을 지키셔서 해야 되는 거고 세력들이 들어간 종목이니까 세력들의 마음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타이밍은 언제 맞춰야 되느냐? 인맥 테마는 일단은 그 발표되는 시점 미리 팔아야 됩니다. 정책 테마는 정책 수혜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되더라도 그 정책이 추진하게 되면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주가가 계속 갈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책 테마주는 뭐였습니까? 이번 어려운 국면 쪽에서 2022년도 윤석열 대통령 국면 쪽에 전체 시장은 안 좋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정책인 원전 관련 종목이라든가 방산 관련 종목이라든가 그렇죠? 그들 관련 종목들은 엄청 지금도 좋잖아요. 정책 수혜주였기 때문에 국가에서 밀었던 산업이기 때문에. 근데 인맥주들은 그 당시 관련 인맥주들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미리 팔아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 팔아야 돼요? 타이밍을 물어보셨는데 1차적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았겠죠. 내일 이제 국무총리 그만두고 선언해서 그리고 이제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2명이 결정이 좀 됐잖아요. 현재 시나리오는 오늘 오늘 2명의 김문수 후보와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가 2명이 올라왔잖아요. 2명에서 최종 결정되면 결국 이제 한덕수 현재 국무총리와 이제 단일화 해가지고 단일화해서 딱 그 시점 단일화해서 만약에 한덕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가 꼭지가 아니겠어요? 그때가 대선까지 가면 안 되죠. 대선까지 그때 최종적으로 이제 제 시나리오는 그래요. 만약에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둘이 붙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인맥은 만약에 이재명 관련 인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무조건 떨어져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한덕수 관련 후보적으로 그래 언제 팔아야 되겠어요? 미리 팔아야 됩니다. 단일화 된다는 얘기 나올 때 그때가 최소한 그 전에 팔아야 돼요. 타이밍. 이재명 후보 관련 종목들 뭐 동신건설이라든가 관련 또 종목들 있죠. 에이텍이라든가 관련 종목들 오리엔트바이라든가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맥 테마는 끝이에요, 끝. 그래서 타이밍을 본다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문수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좀 되고 두 사람 다의 단일화 얘기가 나올 때 그때가 저는 마지막 그 전에도 끝난다고 보고 있는데 최소한 그 전에 팔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대한제당은 일단은 펀드멘탈 상으로 그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이 회사가 뭐 사료회사고 설탕회사잖아요. 회사는 이제 과거에 기업 탐방도 갔던 회사인데 저기 잠실 앞에 그 빌딩이 있거든요. 이 회사가 제가 갔던 거는 워낙 부동산이 많아서 땅의 가치를 좀 확인하려고 갔던 건데 이 회사가 송치에 대규모 골프장도 있고 돈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 회사를 보면서 생각나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싼 주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삼양사입니다. 이 회사가 비싼 회사니까. 삼양사가 이익이 영업이익이 1,300~1,400억 나는 회사거든요. 단기 수익이 1,000억 넘게 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3~4천억밖에 안 돼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은 별로 차이가 없네요. 보니까 대한제당하고. 왜냐하면 같은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립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한제당도 싸지만은 더 싼 주식이 있다. 지금은 대한제당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수익성 지표로 따지면. 이거는 주가 차트로 본다 한다면 주가 팔아야죠. 당구가 단기 매매입니다. 이거 고점 뚫고 가겠어요? 인맥테마인데. 그리고 이 종목은 일단 계속 위로 올라가면 이거를 밀잖아요. 내일이라도 4,200원 올라가면 그때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파세요. 이거 이 주식 가지고 한총리 테마, 인맥 테마로 가지고 뭐 4,600원, 5,000원 가겠어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이 종목은 앞서 제로 노출과 함께 만약에 내일 뭐 출마 선언을 하겠지만 출마 선언을 안 한다든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가 바로 이거는 3,000원 아래까지 바로 내리 꽂아버리죠. 위로 갈 가능성은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 10%. 만약에 잘못되면 20%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종목 어때요? 위로 갈 가능성이 30%, 50%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10% 있는 종목을 사셔야지. 위로 올라가면 자고 10%. 빠지면 20% 이상 빠질 주식은 리스크가 크죠. 그래서 현재는 꺾이지 않는 거니까 이 종목은 4,200원 정도에서는 파시고 사시더라도 3,600원 정도 아래에서 트레이드간 즉 3,600원, 4,200원 사이에서 재료가 노출되기 전까지는 그런 관점에서 매매를 하시고 철저하게 만약에 3,400원 이탈을 하게 되면
무조건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 37만 원에 17%. 오늘 장중 하락했는데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 그리고 종목 교체하는 게 좋을지라는 질문 두 가지를 좀 주셨네요. 크래프톤 좋죠. 실제로 저도 여러 차례 이 안시대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좋은 수익을 안겨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 발표 보면은 크래프톤 실적 엄청 좋잖아요. 분기 순이익으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거 차트 보면서 좀 얘기 드릴 건데 이 자리에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예요. 14만 5천 원이 거의 40만 원 갔는데 40만 원 밑에서 사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지금 조선주 너무 좋은데 꼭대기에서 사면 어때요? 불안해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끌고 갈까요 말까요는 종목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그 다음은 내가 얼만큼 얘를 싸게 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데 두 번째에서 약간 어렵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고가권이니까 변동이 커지는 거예요. 이 밑에서는 변동폭이 없어요. 그냥 쭉 올라갑니다. 어떤 건지 이해 가시죠? 제가 그래서 여러 차례 이제 추천을 드렸다고 얘기 드렸는데 제가 이 크래프톤을 야인시에서 드린 건 2번이에요.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입니다. 어딘지 알겠죠? 쭉 가다가 시장이 위태위태해지면 쭉 빠져요. 그러면 야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 가격을 줘? 사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는 구조예요. 근데 얘가 가만히 쭉쭉쭉 올라갈 때 그 꼭대기에서 이제 살려고 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지금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 비중입니다. 17%면 적지 않은 비중이고 추매하려면 못해도 17% 더 사야 되는데 그러면 포트에서 이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키한 영역에서 좀 아쉬운 결과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저는 이걸 일단 무조건적으로 비중 줄이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거에서 한 절반 정도는 팔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 종목 자체는 좋아요.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베스트로 나왔고요. 실적 베스트 그 다음은 뭐냐면 지금 아무래도 크래프톤의 리스크 아니면 리스크라면 배틀그라운드에 대한 실적에 사실상 몰빵돼 있는 구조 있죠. 배틀그라운드 아니면 뭐 할 건데 이런 지점이 좀 우려가 되는 건데 크래프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게임 개발에 필요한 AI 투자도 1000억 단위로 들어가고 있죠. 우리나라 게임사 중에는 크래프톤 밖에 없습니다. 연에 1000억 단위로 들어가는 투자. 또 하나 신규 게임 IP 개발하는 것도 스튜디오 지금 8개 쓰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만 해도 총 6개 신작 발표할 거고 내년도 비슷하게 아마 진행될 것 같은데 배틀그라운드로 벌어오는 돈들을 후속 작품을 위한 투자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지점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저는 거기서 성과도 곧 도출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비중만 줄여놓은 다음에 뭐 하셔야 되냐면 얘가 출렁일 수 있죠. 제가 오늘 오프닝 때 시장 이야기도 드렸지만 시장 업종 쏠림 발생하면 게임주로 쏠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빠지면 더 살 생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밑으로 와서 한 33만 원 정도 구간 오면 더 사야지로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비중 좀 줄여놔서 반 정도 수익 실현해 두시고 나머지는 빠지면 더 산다로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만에 하나 크래프톤이 좀 올라가는 구조다. 사실 단기적으로 위로 세게 뻗기는 쉽지 않은 자리이긴 한데 그런 구조가 발생했을 때는 있는 만큼만 가져가시는 게 좀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타점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서 가볍게 만들고 가벼운 상태로 더 살 생각도 해두는 게 좋아 보인다. 그러니까 크래프톤 같은 종목은 제일 좋은 게 제가 선 딱 2개 그어놨는데도 보이는 게 위에 박스 아래 박스잖아요. 아래 박스에 가까울 때 사면은 보통 수익이 나고요. 위에 박스에 가까울 때 사면은 웬만하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한 밑으로 평단을 낮춰놓는 작업을 하실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방 안 주고 위로 가서 새로운 박스를 만들어주면은 저는 기간 투자해도 되는 종목으로 봐요. 근데 지금 섹터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시장 전체로 보면은 사실 크래프톤도 좀 약해요. 이런 지점을 좀 고려해야 돼가지고 기간 투자도 가능한 영역으로 두시려면 비중을 좀 축소하는 게 필요하다도 같이 염두하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전력을 25,050원에 10% 매수하신 분입니다. 목표가를 물어보셨어요. 요즘 소리 소문 없이 잘 가고 있는 주식이죠. 이 종목이 지금 4월 9일날 주가 급락할 때 주가가 21,000원대 주식이 지금 25,700원, 20% 좀 넘게 올랐죠. 개별 종목이야 20%는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니지만은 이 한국전력이라는 회사가 20% 올랐다는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죠. 이 종목이 이제 주가가 올라간 이유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4월 달에 상당히 이제 그 관세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 컸으니까 이 종목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내수적이니까 관세에 좀 무관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세 폭탄 이후에 이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한전은 밀접한 실적에 원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자체가 원자재잖아요. 특히 유가라든가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또 전력요금 자체는 어느 정도 현실화 좀 되면서 2023년도부터 이 회사가 이제 그동안 적자에서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죠. 전력은 계속적으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작년도부터 확실하게 이제 흑자 전환을 했고 작년도에 이제 회사가 보시면 3년 동안 적자였거든요. 3년도 적자 나다가 작년도 이제 8조 3천억 정도 영업이익 흑자, 올해는 이제 13조 원 정도 예상을 합니다. 내년도에 15조 원 정도, 그 다음에 내후년에 16조 원 정도 예상을 좀 하는데. 근데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가면, 이런 주식도, 한국전력이 주가가 이 정도로 쌌구나. 이제 그걸 느끼죠. 느끼죠. 저도 이제 주가 올라가서 밸류를 봤어요. 예, 저도 실은 이제 봤어요. 왜냐면 누가 한국전력, 전문가들도 한국전력 추천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또 한국전력이라든가, 뭐 KT라든가 뭐 사는 사람들은 방어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는 주식들이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이렇게도 실적이 좋아졌구나. 저도 이 회사 주가가 올라왔는데 주당 EPS가 11,000원이에요. 11,000원이니까 PER로 따지면 지금 얼마? 주가 수익비로 따지면 2배짜리라는 거잖아요. 2배짜리. 2배라는 건 뭐예요? 2배라는 거 뭡니까? PER이 2.0이라는 것 자체는 주당 EPS로 한국전력이 주가 25,700원을 원금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2년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50%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50%라는 거예요. PER 2배라는 것 자체가. 이 회사를 투자를 하게 되면 50%짜리 주식이니까 은행에 돈 넣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 넣어봐야 2% 3%밖에 이자를 안 주는데 한국전력에 투자를 하게 되면 안전한 주식이니까 지금도 주가 올랐지만 PER 2배밖에 안 되는 주식이니까 은행에 돈 넣는 사람들은 지금도 한국전력을 사도 된다는 의미죠. 지금도 주가 싸요. PER 2배니까. 여기다 이제 그동안 해서 적자가 났으니까 배당도 안 줬는데 이제 배당을 주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상법 개정에 따라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만약에 예상대로 뭐 현재 지금 상법 개정을 가장 강하게 밀고 있는 쪽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지 않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앞서 얘기했듯이 PBR 0.2배, 3배짜리 주식이 왜 있어야 되느냐. 그런 얘기한다는 자체는 당장에 그러면 사적인 기업들한테 PBR 0.1배, 2배짜리를 주가를 올려가지고 0.4, 0.5 정도 올리라고 얘기는 강압적으로 얘기 못한다 하더라도 당장 국영기업인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라든가 KTNG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국영기업이니까 앞장서서 정부에서 주주 관리 차원에서 어떤 자사주를 사가지고 배당을 소각한다든가 배당을 늘린다든가 그런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게 상법 개정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바뀝니다. 이게 대표적인 그 주식이 한국전력이라는 겁니다. 왜? 주당 BPS가 72,000원이거든요. 그 주가가 떴지만 PBR이 0.35입니다. 즉 주당 BPS 순자산 65% 정도 할인을 좀 받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가는 더 갈 것 같아요. 이거 주가를 끌어올린 건 누구죠? 수급 보시면 외국인 투자가들 사죠. 국내 시장에서 계속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때문에 현재까지 거의 14조 원 정도를 팔았는데 이 종목은 지금 보니까 4월 9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사고 있네요. 대신 누가 팝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계속 파네요. 더 간다는 거겠죠. 더 간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어느 정도 과열 부분인데 차트로 본다 한다면 이게 이제 일봉인데 주봉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다 지금 고점 뚫었어요. 그렇잖아요. 2021년도에 지금 보시면 2021년도에 이후에 고점이 이때가 25,800원인데 오늘 25,700원이잖아요. 2021년도 이게 고점이니까 2021년도에 이때가 종합주가지수 이때가 25,800원인데 이때가 종합주가지수 3,316포인트였어요. 근데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2,500포인트인데 이 종목은 고점 올랐다는 자체는 고생하신 분들 가지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혜택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닐까 더 갈 것 같습니다. 차트로 보면 이제 주봉인데 최소한 이거는
단기적으로 28,000원, 뭐 3만 원 정도. 앞서 기업 내용으로 따지면 PBR이 지금 2배라고 그랬으니까 5배 정도까지 가면 얼마겠어요? 5배도 주가 싼데 5배면 주당 EPS가 11,000원이니까 곱하기 5만 5천원, 5만 6천원 나오네요. 좋은 주식이네요. 예, 주가도 해서 더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3만 원 정도, 3만 원 가격이 2020년도 가격이니까 예, 가지고 가시고 충분히 저정권의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준비한 히든카드 만나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히든카드 만나보기 전에 제가 지금까지 드렸던 종목들 리뷰하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이 좀 많아가지고 빨리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하나솔루션입니다. 제가 1월 후반부에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솔루션이 특히나 지금 미국향 태양광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이제 화학 사업이 좀 아무래도 안 좋다 보니까 실적이 세게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았는데 태양광 부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그런 지점 얘기 드렸죠. 지금 이 차트 이렇게 보니까 많이 올라가서 그렇지,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죠? 제가 드렸던 구간이 여기에요. 이런 단기 상승에 딱 하락한 구간에서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크게 이야기 드렸던 게 이거예요. 모아가셔라고. 네. 얘가 지금 2레벨에서 짧게 먹고 나오기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니까 모아가셔라 하면서 목표가도 좀 위로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지금 실적 발표 이후로도 계속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건 지금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풍력과 태양광이 굉장히 갈리죠. 그리고 이 갈리는 거는 국내에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글로벌에서 태양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풍력에 대해서 물음표가 많이 뜨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봐야 되는 거는 하나솔루션 입장에선 주요 매출처가 대부분 미국이에요. 그럼 미국향 태양광은 중국이 잡고 있는 거 아니야?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중국 태양광 기업들은 미국, 유럽에서 관세 3,400%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물러가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에 지금 하나솔루션이 좀 깃발 꽂는 중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출발이 되는 게 지금 시점이 되는 거다라고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단기 상승세가 좀 커가지고 추가는 목표가 드리기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나 우리 대선이 지금 진행이 될 건데, 이전에 정책 단위 이야기 나올 때 에너지 단위는 무조건 얘기가 나올 건데 글로벌은 정해져 있다고 했죠. 태양광이라고. 그러면 신재생에서 우리나라도 어차피 태양광으로 가는 큰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습니다. 정책 단위로도 좋은 내용 나올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은 지금 시점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다음 목표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목표가 35,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제가 2월에 드렸던 APR입니다. 꾸준히 우상향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 고가권, 그러니까 이전 고점이 이제 8만원 정도 되는데 다 왔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 피부 미용에서 APR 같은 경우는 미용기기에서 좋은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미용기기에 지금도 대장이지만 대장으로서의 모멘텀이 쭉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상장 초기에만 해도 얘네가 오버행 이슈도 좀 있었고, 특히나 주가 등락이 좀 있었기 때문에 노이즈가 많이 있었던 종목이긴 합니다만, 결국 실적 우상향. 이 APR 같은 경우는 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언제부터였냐면 2020년 4분기부터인가 무한 성장입니다. 지금까지 매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당연하겠지만 시장 컨센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 컨센도 다 만족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는 이번 1분기도 그다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이전 고점이 8만 원인데 여기도 저는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합니다. 다음 목표가 85,000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성중공업입니다. 오늘 대장이죠. 전력소를 위해서. 제가 효성중공업은 워낙 많이 이야기를 강의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드리고 했기 때문에 굳이 특별한 설명 많이 안 하겠습니다. 대형 변압기고 수출 실적 좋고 지금도 어닝 서프라이즈 나와서 잘 가고 있고, 신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래서 신고가 영역 55만 원까지는 다음 목표가 그대로 두셔도 되겠다라고 얘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하이브입니다.
제가 엔터주도 이야기 드릴 때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얘네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알령 해제되면 그 기대감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그 기대감이 있죠.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실적이 많이 안 좋았었어요. 네, 작년까지. 근데 작년 3분기 실적을 JYP 엔터가 서프라이즈 보여주면서 엔터주들 전반적인 업황의 턴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대표적인 게 이제 이 하이브가 되겠죠. 실제로 하이브 안에서 국내에서 가장 탑급 아이돌이라고 볼 수 있는 BTS의 전원 복귀도 올해 예정이 되어져 있고, 지금 1분기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이상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니 실적이 안 좋은데 컨센 하회인데 왜 올라가지? 2분기가 좋을 걸 누구나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인즉슨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레벨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가서 부담스러워 보이긴 합니다만은, 실제로 차트 넓혀놓고 보게 되면은 아직도 갈 자리 많은 거죠. 박스 레벨에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되는 거고, 저는 이전 신고가 레벨인 26만 원은 가볍게 돌파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다음 목표가는 27만 원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4종목 이야기 드렸었는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전략을 참고하셔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제가 가져온 종목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히든 섹터는 바이오입니다. 자, 바이오 요즘 많이 얘기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 비만 치료제 얘기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오늘 비만류는 아니고 좀 고전적인 종목 가져오기도 했고요. AACR 진행되면서 다양한 노이즈가 있긴 했습니다만, 바이오 종목들은 최근에 우리 증시가 많이 올라오는 구조 속에서도 튼튼했고, 또 증시가 많이 빠질 때도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방어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한 섹터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좀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었어요. 본래 가치 대비해서. 그런 애들 같은 경우는 제자리로 돌려놓는 모습이, 그러니까 리바운딩이 발생할 건데, 이 리바운딩의 관점에서 보면은 충분히 타겟해 볼 만한 애들이 많이 있다라고도 코멘트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죠? 네, 근데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사실 대장주라고 하면 요즘은 알테오진이 먼저 생각나긴 하는데, 오래전부터 바이오 투자하신 분들은 셀트리온은 잊지 못할 대장이 되죠. 근데 최근에는 해당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좀 얼굴 들었다 정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붙었던 재료는 자사주 매입하는 겁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주가 부양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데 자사주 매입은 꾸준히 하고 있고, 소각도 꾸준히 하고 있고, 주주 친화적인 모습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있냐면, 최근에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은 많이 희석되긴 했습니다만, 대선 형국에서 지금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계속 코멘트들이 나오고 있죠.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 그랬을 때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당연하겠지만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입니다. 셀트리온 대표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저는 트리거를 좀 만들어주게 되면 지금 셀트리온은 여기서 떨어질 자리는 별로 없다라고 봐요.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한화솔루션 얘기 드릴 때도 비슷한 이야기 드렸는데, 호흡 자체로 보면, 긴 호흡으로 보면 지금 자리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이야기 먼저 드릴 수 있겠고, 지금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내려왔던 거는 첫 번째 시장 영향입니다. 시장 조정기에 좀 내려왔던 거고, 두 번째로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들 지금 신규 출시하고 있는 것들은 전반적으로 좋아요. 근데 관세에서 좀 관세 노이즈에 바이오 의약품이 들어가 있잖아요. 품목관세에서. 근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겁니다. 바이오 의약품의 관세 같은 경우는 플랫폼 기술이라든지 신약 개발하는 기업은 거의 영향도가 없어요. 영향도는 시밀러나 CDMO, CMO 기업들이 영향도가 제일 큽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아쉽게도 시밀러 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 주가가 조정을 받았던 건데, 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지금 3공장까지 가동률을 보게 되면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지금 시밀러들 새로 출시하는 거 보면은 다 좋죠. 게다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아무래도 매출 인식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1분기,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특히나 자가면역 질환에서 유럽에서 보여줬던 램시마의 퍼포먼스를 그대로 이어지는 게 진펜트라기 때문에 지금 이 16만 원대 레벨에서 놀고 있을 기업은 전혀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호흡 자체를 길게 본다. 그러니까 분할로 담을 수 있는 종목이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주주 친화적이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이 가격에서 안 살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7만 5천 원, 1차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5만 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김근호 전문가가 추천한 종목, 좋은 종목 많이 추천했네요. 보니까요. 예. 매수하신 분들 축하 말씀 좀 드리고, 자, 저도 한 종목 좀 리뷰 좀 하고 오늘 히든 종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2주 전에 추천을 했던 것 같네요. 대선 정책 수혜주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좀 주목하자. 그래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이 태양광 관련 종목, 국내 대표적인 종목인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일단 이제 목표 주가를 3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도 3만 원, 그치 어제도 이제 찍고 그랬었는데 일단은 그 신재생에너지 정책 자체가 이게 이제 정부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핵심 정책이고 이거는 단기 이슈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방산이라든가 앞서 얘기했던 원전처럼 계속 물론 이제 집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된다 그러면 2년 3년 동안은 계속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산업의 성장으로 바뀔 수 있는 쪽이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풍력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시장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앞서 인맥 대선 관련 테마 종목들은 무조건 가셔야 되기 전에 팔고 나와야 되겠지만은 정책 관련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다음 목표 주가는요. 이거는 제가 36,000원까지 간다고 그랬으니까 다음 목표는 일단 32,500원까지 갈 거예요. 작년 9월달에 행사됐던 가격대 32,700원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 종목은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그 시점에서 본격화 좀 될 거니까 6월달 정도 되면 36,000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과거 이 종목이 태양광 업황이 좋을 때 86,000원대까지 갔던 주식이라고 했잖아요. 아직도 갈 길은 멀었다. 다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빠르게 올라왔으니까 매수하신 분들은 오늘 또 28,0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거든요. 28,500원대 정도가 적정하게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인 것 같고 32,500원 찍고 다시 좀 쉬었다가 36,000원까지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여전히 관심권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 태양광의 대표 종목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주목을 하시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오늘 히든 섹터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과 똑같은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쪽입니다. 앞서 제가 현대 에너지 솔루션 외에 핵심 종목 한 종목이 좀 시장의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신재생에너지 섹터를 가지고 나왔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앞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 그 산업은 현재 AI 그 반도체 산업 육성은 현재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통적인 정책이잖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후보도 현재 AI가 가장 1순위고요. AI 산업 육성, AI 칩 육성. 그 다음에 2순위에 두 번째가 신재생에너지 정책입니다. 이재명 후보로 번당한다면. 그래서 왜 이제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를 좀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OECD 국가 30개국 국가 중에서 거의 꼴찌입니다. 7%밖에 안 됩니다. 특히 전임 정부 윤석열 정부 때 거의 억제 정책 때문에 후퇴를 하면서 많이 뒤처져 있어요. 결국 이제 2030년도에 그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임 정부 때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후퇴를 했기 때문에 누가 정권을 잡든 간에 전임 정부에서 뒤처졌던 부분 자체를 빠르게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설치량 자체가 2배에서 3배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고 왜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는 선택안이 필수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전임 정부 때 이제 원전을 밀다 보니까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는 태양광 비리 카르텔 언급을 하면서 상당히 위축이 좀 됐거든요. 위축이 좀 됐는데 그런 어떤 반작용 효과 자체가 앞으로 신임 정부 쪽에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자체는 앞으로 이제 2026년도부터 유럽 시장에 탄소 국경세가 도입이 되면 되지 않습니까? 유럽 쪽에 수출을 하게 되게 되면 신재생에너지, 즉 태양광이라든가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 제품 가지고 유럽이라든가 나가게 되면 탄소 국경세를 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신재생에너지 부분 자체를 확대를 해야 되는 게 향후의 어떤 식민 정부의 역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 자체는 일시적인 대선 정책 테마가 아니라 끝난 테마가 아니라 실적으로서 앞으로
윤석열 정부 때 이게 어떤 방산이라든가 원전처럼 앞으로 2년, 3년 내지는 4,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산업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관련 쪽에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 다음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장치 관련주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관련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냐면요. 태양광 쪽에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HD 현대 솔루션 앞부터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풍력 쪽에 대명에너지, 그 다음에 풍력 쪽에 해상 플랜트 쪽에 SK 오션 플랜트, 그 다음에 CS 윈드, 해외 쪽에 기반을 좀 두고 있죠. 그 다음에 SK 이터닉스가 있습니다. 앞서 하나 솔루션하고 HD 현대 에너지는 태양광이라고 그랬고,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는 제가 HD 현대 에너지는 태양광인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은 대명 에너지 풍력 발전 기업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명 에너지는요, 어떤 회사냐면요, 주요 매출 자체 풍력 쪽입니다. 태양광도 하고 있지만은 풍력 쪽에 예사가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 자체를 직접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개발하게 되면 에너지가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에너지 생산해서 한전이라든가 팔아서 직접 운영하는 이른바 신재생에너지 디벨로퍼 역할을 합니다. 이 회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회사가 SK 이터닉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SK 이터닉스가 최근에 대량 거래가 되면서 그 종목이 단기간에 상한가까지 가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40% 50% 떴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풍력 발전 SK 이터닉스가 점유하고 있는 보다 회사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현재 8개 발전소를 운영을 좀 하면서 꾸준하게 전력 판매에 따른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회사고요. 회사 강점은 자체적으로 직접 풍력이라든가 태양광을 개발을 해가지고 개발해서 앞서 얘기했듯이 발전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개발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시설만 해주기 때문에 마진이 약한데 회사는 직접 자체적으로 개발해가지고 전력을 생산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2배가 높습니다. 그리고 태양광보다는 현재 지금 풍력이 좀 먼저 우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게 3월달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해상 풍력 특별법이 국회 통과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밀렸던 프로젝트 부분 자체가 올해부터 빠르게 정부의 정책과 함께 빠르게 프로젝트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특히 예사 같은 경우 곡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예사가 작년도 12월 달에 우리나라 최대 풍력 프로젝트 약 3조 4천억 규모의 프로젝트 안마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수주했거든요. 영광 쪽에.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도부터 착공이 좀 되면서 향후에 2026년, 2027년도에 급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보시면 이제 이 회사가 디벨로퍼라고 했으니까 차트 보시게 되게 되면 SK 이터닉스라는 회사가 이 종목이 최근에 주가가 기관 배수가 들어오면 주가가 급등했던 주식입니다. 이 회사가 실질적으로 SK 이터닉스보다는 대명에너지가 더 실질적인 수혜주예요. 근데 SK 이터닉스 현재 가격이 올라올 때 이 종목은 이 당시 시점에서 SK 이터닉스가 18,000원이었는데 지금 SK 이터닉스는 최근에 19,000원대까지 올라왔고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간에 18,000원대까지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과거에 풍력 산업이 좋을 때 주가가 3만 원까지 넘어갔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최근에 상승 이후에 충분히 한 4월 정도 눌리고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좀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걸 좀 보시고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형성됐던 가격대인 18,000원 정도, 현재 가격 20% 정도 목표, 그 다음 목표는 21,400원 정도까지 2차 목표로 보고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2,8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개 방송 있으시죠, 운영님? 네. 네, 이번 주, 항상 일요일 날 있는데, 일요일 날은 또 대체 휴일이기 때문에 화요일 날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평일로 좀 대체가 될 것 같네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휴일 날 쉬는 걸 계산해 봐야 돼서. 일요일 날이 쉬는 날에는, 월요일 날 쉬는 날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겠네요. 이 시간은 우리 야인시대 안 하니까 토마토 투자자분 오시면 저랑 함께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항상 하시죠? 네. 네, 맞습니다. 저는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 보면은 수익 랠리가 좀 당연히 나오는 장세다 보니까 좀 정리해야 될 거, 끌고 갈 거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해당 종목들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리는 시간 가져갈 거고요.
자, 아무래도 저희가 보면은 오늘 이후에 또 오랜만에 찾아뵈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5월 둘째 주입니다. 5월 둘째 주에 이제 다음 저희가 인사드리게 되다 보니까 또 많이 또 아쉬우신 분들도 계실 텐데 혹시나 궁금한 거 있는 분들은 잘 아껴두셨다가 5월 둘째 주 저희 안시대 화요일 팀에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안한 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